주에 2개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한상원 연구원님과 함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바쁘게 연구하신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제가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SK 이노베이션 하면 어떤 회사인가요? SK 이노베이션은 일단 기존의 인식과 새로운 인식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최초의 그리고 국내 최대의 정유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한석유공사라는 이름이었고 일부 유공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정유업을 넘어서 이제 배터리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회사가 조금 변신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자료 등등 보시면 사업부 부분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석유, 화학, 윤활유, 석유 개발, 배터리 소재 이렇게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게 분할을 통해서 현재는 대부분 연결 자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석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정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SK 에너지, 그리고 화학은 SK 종합화학 이런 식으로 조금 자회사별로 되어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재 같은 경우에는 SK IE 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을 했었던.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SK 이노베이션이 정유도 그렇고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유냐 아니면 배터리냐 이 두 가지를 다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둘 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난 둘 다. 네, 저는 둘 다입니다. 일단 정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 좋은 시기들을 지금까지 지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이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앞으로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유랑 배터리 산업 간에 좀 상충관계라는 게 존재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 경유 같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운송용 연료를 판매하는 게 메인 비즈니스 형태가 되고요. 저희가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거다라는 건 결국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많이 돌아다닐수록 정유 업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악화 요인이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는가라는 신차 판매의 영역에 있고요. 정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차량이 돌아다니는가라는 등록과 운행 대수의 영역에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운송용 에너지 내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겠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나타날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정유가 워낙 안 좋았던 구간에서 정상화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정유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배터리는 여전히 높은 성장성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정유랑 배터리 둘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자면 정유, 앞으로 미래를 보자면 배터리인데 사실 요즘 2차 전지 이 배터리 주가들이 지지부진합니다. 어떡할까요? 연초에 워낙 대형주들마저도 올라가는 굉장히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조정 구간 혹은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우려 요인들이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성장주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올해 이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에 전기차 업체들의 내재화 이슈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또 엄청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열의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다양한 우려 요인들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2차 전지 업종이 주가가 조정을 받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2020년의 상황부터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작년에 2차 전지 업종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를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희소한 성장성 이렇게 요약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고 경기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주요국에서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해진 상황이 됐는데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코로나19 수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친환경 이런 종목들에 있다 보니까 풍부한 유동성이 아무래도 희소한 성장성에 몰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차 판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상황 때문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굉장한 성장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저희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었는데 올해 상황으로 넘어와 보면 저희가 네. 이미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갔지만 네. 굉장히 많은 업종에서 그리고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 맞아요. 말은 역으로 성장성이 작년만큼 희소한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것 같고요. 이게 글로벌 경기 회복을 수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풍부했던 유동성이 앞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요인이 같이 겹치면서 네. 오히려 작년에 되게 2차전지 업종의 주가를 좋게 만들어줬던 요인들이 네. 지금은 다소 많이 약화되는 모습이 최근의 주가 조정의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차 전지 분야의 주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굉장히 밝게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유동성과 성장성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라는 측면은 사실 저보다는 매크로나 투자 전략 담당하시는 저희 리서치네 팀장님들이 네. 투자 탐구 생활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 주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서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성장성을 저는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반기 성장을 통해서 다 만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네. 연간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한 320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오. 다만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희가 네. 소위 말하는 침투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 비중은 4에서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 네. 말은 궁극적으로 100%를 가는 그림이라고 보면 네. 아직 4에서 5%에 아직 불과하기 때문에 시작이죠. 그렇죠. 아직도 뭐 20배 이상의 성장 여력이 남아 있고 이런 구조적인 성장은 수십 년의 기간에 걸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길게만 좋은 거냐는 사실 아니고요. 올해 네. 상황도 충분히 좋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1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11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거든요. 네. 작년 동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한 150% 정도의 성장이 나타났다. 150%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추세가 이뤄진다면 올해 전기차 판매가 700만 대 이상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네. 이 상황에 이제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당장 700만 대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 판매량 그리고 올해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올해 전망치를 한 450만 대 전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분기에만 이미 110만 대가 팔렸고요. 와. 남은 2, 3, 4분기에 동일한 물량이 판매돼도 이미 440만 대가 이미 팔리는 넘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전기차 판매라는 건 보시면은 사실 1분기가 제일 판매량이 부진하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절대적인 판매량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구조적인 그림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굉장히 좋고요. 네. 단기적으로도 높은 성장성, 저희 기대 이상의 성장성이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부진한 1분기가 110만 대. 네. 150%라고 말씀을 그쵸. 하셨는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이 분야긴 합니다만 자동차, 전기차 업체들의 이 배터리 내재화 이건 사실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에서 그리고 올해는 폭스바겐이 파워데이에서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조금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이슈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질문은 네. 자동차를 만들던 업체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텐데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기술 개발의 영역과 실제 대규모 양산의 영역은 다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말을 듣고도 찝찝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조금 더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폭스바겐이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노스볼트라는 업체만 하더라도 네. 2023년에 양산을 예정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말은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도 않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력이라든가 네. 아니면 대규모 양산 능력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전기차 업체들이 정말 배터리를 내재화, 즉 직접 만든다라고 했을 때의 네. 이득이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렴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기차 업체들의 목적은 결국 배터리를 잘 만든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잘 파는 게 목표일 테고 그 안에서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테슬라의 성공 사례만 보더라도 FSD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저는 성공 요인이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전기차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 뒤에 너무나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데 엄청난 역량을 쏟을 거냐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배터리를 직접 제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저렴한 배터리 그리고 안정적인 조달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렴한 배터리라고 하면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배터리를 구매해가는 과정에서 네. 배터리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는 마진을 절감할 수 있는 줄인다는 거죠. 정도의 효과가 될 텐데 네. 전체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4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배터리 업체들이 막 조 단위의 투자를 하지만 사실 저는 되게 소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 막 20%, 30%의 마진을 낼 거다라고 기대하시지 않고요. 미드 싱글에서 하이 싱글, 소위 말하는 뭐 한 자릿수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마진율을 타겟하고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데 네. 그러면 원가의 40%에서 만약 네. 한 배터리 업체들이 가져가는 마진을 5%라고 가정해 보면 전기차 업체들이 이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원가 절감 효과는 네. 한 2%포인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미한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므로써 얻을 수 있는 원가 절감 효과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조달은 분명 가능할 겁니다. 네. 전기차를 잘 팔기 위해서 배터리가 많이 필요한데 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직접 생산하면 되겠죠. 문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업체들 할 거 너무 많은데 네. 배터리에만 조 단위의 투자를 할 거다? 저는 그렇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내재화 발표를 했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데이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CATL 같은 네. 기존의 거래선으로부터 사가는 물량을 더욱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폭스바겐도 파워데이에서 내재화를 이야기했지만 노스볼트라는 네. 업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결국에는 기존의 배터리 업체랑 전기차 업체가 협업해 가는 모습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한국 업체들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포드와 이제 합작사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내재화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고객사인 줄 알았더니 경쟁사잖아 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전한 협력 관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여전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잘하고 있고 기회 요인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의 마진을 내가 남기기 위해서 조 단위의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업을 통한 또 발전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가장 예쁜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또 이 SK 이노베이션의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또 우려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주식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네. 결국 우려의 시선들이 반영된 결과일 테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 요인도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우려의 시선이라고 하면 후발주자로서의 인식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 측면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생산 능력 기준으로 보면 2019년만 하더라도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생산 능력이 한 5기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오. 근데 2025년에 대한 회사의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 게 125기가 이상이고요. 오. 여기에는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 나왔던 폭스와의 합작사 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카파가 작았고 후발주자인 것도 맞지만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네. 이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탑재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5위권에 이미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미 잘 해왔고 앞으로 네. 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수주 잔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주 네. 잔고라는 거는 결국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에게 주는 주문량, 남아있는 주문량이기 때문에 미래 실적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될 텐데요. 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를 80조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70조였기 때문에 네. 한 10조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요. 수주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 수주 잔고 역시 더욱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수주 잔고에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다라는 의미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배터리를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건 이 배터리 업체가 정말 기술력이 있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체크한다는 건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목적은 다르지만 그거를 대신 해주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전기차 업체라고 봅니다.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수주를 주기 전까지 꽤 수년에 걸쳐서 퀄 테스트라고 말하는 품질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라는 건 이러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거고, 인정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네요. 품질력 측면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올라간다. 수주 잔고 올라가는 것만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상으로 지금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력을 통해서 영업 활동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수익성 문제입니다. 여전히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조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이 국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인 건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적자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의 매력도는 높지 않을 텐데 그쵸. 저는 이게 개선될 거다라는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배터리 사업에서 1,8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1분기에 1,800억 너무 큰 규모의 적자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한 30% 정도 그래도 적자 규모가 줄어들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예상인데요. 30%가 줄어든다라는 건 연간으로 한 3천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거다라는 거고요. 물론 큰 규모입니다만 네. 1분기에 이미 1,800억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럼 남은 2분기, 3분기, 4분기를 합쳐서 1,2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향후에 매출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내년 정도로 놓고 봤을 때는 흑자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 디스카운트 요인인 건 맞지만 네. 향후의 미래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흑자권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맞아요.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매출, 즉 어느 정도의 카파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적자를 보는 게 불가피한 비즈니스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임계점을 감안해 봤을 때 내년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를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본업인 이 정유에 대한 전망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본업인 정유는 안 좋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안 좋습니다. 정유 업종의 수익성 지표라고 하는 정제 마진이라는 지표가 네. 현재 한 3에서 4불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는 수준이고요. 손익분기점을 하회한다라는 거는 결국 휘발유 경유를 팔아도 적자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작년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대신에 회복의 방향성은 너무나 분명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수요 충격이 워낙 컸었던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주요 석유 제품 중에서 가장 수요 충격이 컸던 게 항공유였거든요. 근데 항공유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 비행기 운항이 많이 재개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될수록 네. 이제 항공유 운항이 많이 재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항공유의 수요도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회복되어가는 그림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수요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낮은 정제 마진이 자연스럽게 BEP 이상 혹은 정상화되는 그림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정도의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 추가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2020년에 수요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수요 감소폭을 올해 완전히 만회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개선되는 그림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예년보다 석유 수요 증가 규모가 올해 내년은 더 크다라는 건데 문제는 작년에 워낙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네. 석유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가 많이 집행이 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캐펙스가 위축이 됐고 노후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폐쇄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새로운 공급 증가, 소위 말하는 신증설 혹은 순증설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늘어날 수 있는 공급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 해당을 하고요.
종합을 해보면 수요는 예년보다 많이 올라올 텐데 네. 이를 받쳐줄 만한 공급 증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정유업종의 전체적인 수급 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어 가는 그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유업종이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놓고 봤을 때는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 이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될 점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K 이노베이션을 담당하고 있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 이노베이션 주가의 향후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배터리가 될 것 같고요. 이 배터리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시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의 초입 단계에 있고요. 소입 단계에 있다는 건 그만큼 주요국에서의 정부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친환경적인 트렌드로 나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조금은 둔화된다라거나 아니면 기대보다 약하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전기차의 성장성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재화라는 이슈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당장부터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25년 이후에는 이 내재화 정말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가는 것을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져가는가를 실제로 체크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제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적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수익성 측면에서 정말 올해 2분기, 3분기를 넘어가면서 수익성이 잘 개선되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뭐 전기차 업체들의 내재화 그리고 수익성의 변화까지 이 세 가지 꼭 함께 체크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상원 연구원님과 함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또 다양한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에 2개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